차가운 밤 공기가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과 부딪히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전망 좋기로 소문난 스카이 라운지라 CL 강지우는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호화로운 공간에서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7년을 만난 연인 최민혁 TK금융그룹 기획팀의 최연소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값비싼 슈트와 화려한 시계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민혁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어딘지 모르게 연극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지우야, 우리 헤어지자. 공기 중에 떠다니던 클래식 선율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지우는 눈을 깜빡였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장소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혹은 알아채고도 무시했을 것이다. 민혁은 경멸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안경, 화장기 없는 얼굴, 유행이 지난 단정한 투피스, TK금융그룹의 말단 지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유, 꼭 말로 해야 알아? 지우야, 거울 좀 봐. 넌 너무 평범해. 아니, 솔직히 말할게. 넌 못생겼어. 지루하고 난 이제 그런 너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우의 가슴에 밝혔다. 7년의 세월이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민혁은 잔인한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대사를 읊는 배우 같았다.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TK그룹의 핵심부로 들어갈 거라고. 내 옆자리에는 나에게 걸맞은 여자가 필요해. 윤설아 상무 같은 여자 말이야. 너처럼 존재감 없는 여자가 아니라. 윤설아, TK그룹 윤 부회장의 외동딸이자 최근 민혁이 온갖 아양을 떨며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의 야망, 그의 배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의미까지. 지우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거나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맑고 단호한 눈으로 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게 내 진심이라면 알겠어. 네가 선택한 길 후회하지 않길 바라.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민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롱하듯 웃었다. 후회, 내가 널 버리고 윤상무를 선택하는 걸? 넌 평생 그 작은 지점에서 데이터나 분석하다 늙어 죽을 거야. 하지만 난 달라. 난 세상을 가질 거다. 그는 지우가 울며 불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지우는 그저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이성적인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그래, 행운을 빌게, 최민혁 팀장. 네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이 널 받아주기를.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녀의 등은 놀랍도록 꼿꼿했다. 민혁은 잠시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남은 샴페인을 들이켰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걷어찬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온 지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7년이었다. 그녀의 20대를 고스란히 바친 사랑이었다. 그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고
그의 논문을 대신 써주기까지 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은 언제나 최민혁 팀장의 업적으로 둔갑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못생겼다는 잔인한 낙인이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슬픔이 분노로 변했다. 최민혁, 넌 반드시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다짐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의 발걸음은 힘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원룸은 화려한 라시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좁고 낡았지만 수천 권의 전문 서적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만의 요새이자 연구소였다.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슬픔을 잊기 위해, 아니,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그녀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TK그룹의 비주력 계열사 매각 관련 데이터였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낮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강지우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지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는 TK그룹 비서실의 조영호 실장입니다. TK그룹 비서실. 그룹의 심장부이자 회장의 직속 라인. 그런 곳에서 왜 자신에게?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조 실장은 용건을 말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즉시 평창동 본가로 와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 TK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회장님께서 저를요? 무슨 일로? 그녀는 강태환 회장을 실제로 본 적도 없었다. 그저 언론을 통해서만 접한 구름 위에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조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자세한 것은 오시면 알게 됩니다. 10분 뒤에 차를 보내겠습니다. 정문 앞으로 나와 계십시오. 그는 지우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뚜 하는 신호음만이 그녀의 작은 방을 채웠다. 강지우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최민혁에게 버림받은 날,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고쳤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10분 뒤 지우는 원룸 건물의 낡은 철문 앞에 섰다.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소리 없이 다가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다. 차종을 알 수는 없었지만 매끄러운 차체와 방탄유리처럼 보이는 두꺼운 창문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발산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조영호 실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지우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지우 씨, 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랐다. 실내는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최고급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해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다. TK그룹 회장, 그가 왜 자신을 부르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강지우라는 것 외에 TK그룹의 총수 일가와 같은 강씨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부촌으로 유명한 평창동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한참 동안 달린 뒤에야 고풍스러운 대저택 본관 앞에 멈췄다. 지우가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규모였다. 조 실장이 그녀를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겉보기보다 더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값비싼 예술품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들은 저택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서재로 보이는 문 앞에 멈췄다. 조 실장이 무거운 나무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강지우 씨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라하게. 문이 열리자 지우는 거대한 책장으로 둘러싸인 방 안,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다. TK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가 넘쳤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우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지우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어딘지 모를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앉거라. 강 회장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지우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강 회장은 조 실장에게 손짓했다. 조 실장은 잠시 나가 있게. 조 실장이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가자 서재에는 두 사람만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올해로 28인가. 네, 회장님. TK금융그룹 지점에서 일한 지는 4년이 넘었고 성과는 최상위권이지만 번번이 승진해서는 누락되었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저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부족했거나요. 그녀는 최민혁이 자신의 공을 가로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만족스러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듯했다.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막았으니까. 지우의 눈이 커졌다. 네? 회장님께서 어째서 네가 너무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우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는 듯했다. 비록 흑백이었고 아주 어릴 적 기억이었지만 틀림없는 자신의 부모님이었다. 이건 저희 부모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내 아버지 강현수, 그리고 내 어머니. 강 회장은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강현수가 내 하나뿐인 아들이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무슨, 그럼 회장님은,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다. 강지우.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지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친손녀라니. 고아로 자라며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그녀에게 가족.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강 회장은 지우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내 아비 현수는 나를 닮지 않았지. 경영보다는 학문을 사랑했고 돈보다는 사람을 믿었다. 나와는 늘 부딪혔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던 지우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고 강 회장은 그 결혼을 결사반대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 아닌 근본 없는 여자와의 결합을 용납할 수 없었다. 현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TK그룹의 후계자 자리, 내 아들이라는 신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어미와 함께 집을 나갔지.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분노와 상실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널 낳았다. 난 그들을 모른 척했다. 내 고집이었고 자존심이었지. 하지만 난 그들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네가 5살 되던 해였다. 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듣는 그날의 이야기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단순한 빗길 사고로 보고되었지. 하지만 난 직감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내 아들은 살해당한 거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누가 감히 나의 적들이다. 당시 나는 그룹의 지배권을 두고 먼 친척놈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유일한 후계자인 현수를 다시 불러들일까봐 두려워했지. 그래서 싹을 잘라버린 게다. 강 회장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난 놈들의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리고 널 지켜야 했다. 그들의 손이 너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우를 완벽하게 숨겼다. 모든 기록을 지우고 먼 친척의 호적에 올려 보유권에서 자라게 했다. 그녀가 강태환의 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조 실장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는 지우가 평범한 삶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기를 바랐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아이로 자라주기를 바라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넌 내 기대대로 잘 자라주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TK 금융그룹에 입사까지 했지. 내 아비의 명석한 두뇌와 내 어미의 강인함을 모두 물려받았어. 강 회장은 지우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널 숨겨둘 시간이 없다. 그는 깊은 기침을 몇 번 했다. 그의 안색이 순간 창백해졌다. 제 건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사라지면 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TK를 집어삼킬 게다. 윤 부회장을 비롯한 그 먼 친척 놈들 말이다. 윤 부회장, 윤설아의 아버지, 최민혁이 그토록 매달리는 권력의 핵심, 지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룹 내부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며 내 뒤를 노려왔다. 내가 죽으면 그들은 가장 먼저 너부터 찾아내 없애려 들겠지. 강 회장은 책상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과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우야, 내 손녀야. 이제 내 자리로 돌아올 때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지우 앞으로 밀었다. 이것은 내 전 재산의 상속 서류다. TK그룹의 지주회사 주식 전부와 국내외에 숨겨진 내 개인 자산들. 모두 합치면 수조 원이 넘을 게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기겠다. 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수조 원.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천문학적인 액수.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녀를 평생 외롭게 만들었던 그들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네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 그리고 TK를 좀먹고 있는 그 쓰레기들을 내 손으로 직접 청소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계약이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후계자를 찾았고, 강지우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넌 너무 눈에 띄지 않아. 최민혁이라는 놈이 널 못생겼다고 찼다더군. 지우는 놀라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 그놈의 눈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 또한 네가 넘어야 할 산이니까. 강 회장은 인터폰을 눌러 조 실장을 불렀다. 조 실장, 내일부터 지우의 교육을 시작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투와 걸음걸이, 그리고 저 안경 너머에 숨겨진 눈빛까지 TK그룹의 진짜 주인에 걸맞게 모든 것을 바꿔놓게. 시간은 일주일 주지. 조 실장이 깍듯하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낡은 안경을 벗었다.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눈은 사실 매우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최민혁에게 버림받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조원의 상속녀이자 복수의 칼날을 쥔 후계자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과의 만남이 끝난 그 밤, 강지우는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안쪽에서 그녀가 진실을 받아들인 그 순간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평생 살아온 원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녀는 그 사치스러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밤새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곱씹었다. 수조원의 재산, TK그룹의 상속녀,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의 낡은 흑백 사진, 그리고 사고가 아닌 살해라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고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이제는 되찾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정확히 아침 6시 조영호 실장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한층 더 건조하고 엄격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총책임자이자 그녀를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한 교관이었다. 지우가 문을 열자 조 실장 뒤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도열해 있었다.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자세 교정 전문가까지. 조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주신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강지우님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지우의 낡은 안경을 가리켰다. 그것부터 벗으시죠. 아가씨의 눈은 가려져서는 안 되는 무기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력은 나쁘지 않았다. 그 안경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변신은 혹독한 훈련에 가까웠다. 그것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과정이 아니었다. 조 실장은 분명히 말했다. 아름다움은 타인의 감탄을 자아내지만 권위는 타인의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후자입니다. 그녀의 길었던 머리는 어깨까지 단정하게 잘려나갔고 최소한의 화장으로도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부각시키는 법을 배웠다. 옷이방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화려한 드레스는 없었다. 대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색의 정장들 뿐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 옷들은 그녀의 몸을 감싸며 유약함 대신 강인함을 드러냈다. 그녀는 구두를 신고 수십 시간을 걷고 서고 앉는 연습을 반복했다. 모든 동작은 계산되었고 모든 시선은 상대방을 압도하도록 훈련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목소리와 말투였다. 그녀의 빠르고 명확했던 분석가의 말투는 느리고 무게감 있는 상속자의 언어로 바뀌었다. 말은 아끼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아가씨의 말
한마디는 이제 수천억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갑오심을 알고 있었다. 육체적인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두뇌는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다. 조 실장은 그녀를 저택 지하에 위치한 강 회장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비밀 벙커로 데려갔다. 그곳은 TK그룹의 모든 기밀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였다. 조 실장은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조직도를 띄웠다. 이것이 TK그룹의 실제 모습입니다. 공식적인 조직도와는 전혀 다른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파벌과 인맥, 그리고 검은 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중심에는 윤 부회장이 있었다. 윤 부회장은 지난 20년간 그룹 내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사회는 물론 감사팀까지 그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조 실장은 윤 부회장 파벌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최민혁. 그는 윤 부회장 라인의 가장 말단에, 그러나 최근 가장 총애받는 인물로 표시되어 있었다. 최민혁 팀장은 현재 윤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 부회장의 딸 윤설아 상무와의 혼담이 오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 실장은 재생 프로젝트 관련 기밀 서류처를 지우 앞에 내려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공익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윤 부회장의 거대한 비자금 창구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훑기 시작했다. 숫자에 파묻혀 살아온 그녀에게 이 복잡한 서류들은 마치 소설책처럼 쉽게 익혔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에 몰두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그녀는 조 실장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데이터의 허점들을 발견해냈다. 여기 이 토지 매입 자금의 흐름이 이상합니다. 장부상으로는 5개의 다른 회사를 거쳤지만 최종 수취인은 모두 동일한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모니터의 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그녀는 최민혁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을 대조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최민혁은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그는 그저 윤 부회장이 던져준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경멸과 함께 이용당하는 바보에 대한 차가운 연민이 스쳤다. 그는 그저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다. 진짜 적은 그 졸을 움직이는 윤 부회장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깨달았다. 최민혁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 진짜 전쟁은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악을 뿌리 뽑는 것임을. 그녀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조 실장은 지우를 전신 거울 앞에 세웠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낡은 안경을 쓴 어깨를 움츠린 평범한 여직원 강지우가 없었다. 그곳에는 차갑고 깊은 눈빛, 완벽하게 다듬어진 태도, 그리고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상속녀 강지우였다.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조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서재를 가득 채울 만큼 강력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조 실장님, 첫 번째 이사회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재생 프로젝트 기획안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최민혁 팀장에게도 반드시 참석하라고 전하세요. 그의 화려한 발표를 내가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전쟁의 막이 올랐다.
TK그룹 본사 30층 최고 임원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상석에는 윤 부회장이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오늘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최민혁 팀장의 피닉스 프로젝트 발표였다. 최민혁은 가장 값비싼 슈트를 차려입고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한쪽에 앉은 윤설아 상무와 눈을 맞추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냈다. 윤설아 역시 그에게 가벼운 격려의 눈짓을 보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최민혁이 윤 부회장에게 완벽하게 인정받고 그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윤 부회장의 파벌에 속한 임원들은 이미 결과를 안다는 듯 시시덕거리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자, 그럼 모두 주목해 주시죠. TK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팀의 최민혁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윤 부회장의 소개와 함께 최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수치로 가득 찬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낙후된 구도심을 최첨단 복합 단지로 재개발한다는 거창한 계획이었다. 보시다시피 본 프로젝트는 막대한 수익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했는지 강조했다. 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최민혁과 윤 부회장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윤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유도했다. 훌륭하군, 최 팀장. 이견이 없으시다면 이사회 최종 승인을 위한 동의안을. 그가 의사봉을 들려는 찰나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조영호 실장이었다. 그는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윤 부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회장의 직속인 조 실장이었지만 이런 중요한 회의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은 결례였다. 조 실장, 지금 무슨...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회의가 늦어져 송구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회장님께서 파견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 실장이 옆으로 비켜서자 한 여성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팬츠 슈트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차가울 정도로 이지적이었다. 안경은 없었다. 그녀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한 번에 훑으며 좌중을 압도했다. 최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강지우였다. 하지만 그가 알던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의 기억 속 못생기고 지루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은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의 위압감을 뿜어내는 낯선 존재였다. 윤설아는 흥미롭다는 듯 그러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누구시죠?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닐 텐데요. 윤설아의 가시 돋친 말에 조 실장이 대신 답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로 회장님 직속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발령받은 강지우 실장입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최종 검토 및 관리를 총괄하게 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 회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부회장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핵심 요직이었다.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우라는 이름은 너무나 생소했다. 최민혁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다. 강지우? 그 강지우가 실장, 회장 직속?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우는 최민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프레젠테이션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최민혁이 준비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자신이 가져온 데이터 스틱을 꽂았다. 최민혁 팀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그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본질은 썩어 있습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그녀는 냉혹한 해부를 시작했다. 첫째, 재무 분석입니다. 최 팀장이 제시한 예상 수익률 40%는 토지 매입 비용을 조작함으로써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그녀는 실제 토지 시세와 최민혁이 제출한 매입가 리스트를 나란히 띄웠다. 차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이 차액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습니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둘째, 법적 리스크입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 동원된 5개의 유령 회사. 최 팀장은 이 회사들의 실체를 확인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밤새 찾아낸 그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자금은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최종 소유주가 흥미로운 분과 연결되어 있더군요. 윤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입을 열려던 순간 지우가 결정타를 날렸다. 셋째, 업무 태만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인 환경 영향 평가가 지난주 반려되었습니다. 구청의 공식 공문입니다. 그녀는 반려된 공문 이미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최 팀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누락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입니까? 의도적인 기만 행위이든 무능이든 둘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 부회장의 파벌조차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윤 부회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강 실장, 지금 근거도 없이 무슨 억측이라 하셨습니까? 부회장님.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윤 부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다면 이 자금 이체 내역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 단 하나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그 유령 회사의 자금이 윤 부회장 처남 소유의 또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간 결정적인 증거였다. 윤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민혁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서류만 뒤적거렸다. 이건 불가능해. 데이터는 완벽했어. 그는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윤 부회장과 윤설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윤설아는 그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민혁 팀장이 제안한 피닉스 프로젝트는 이 시간부로 전면 폐기합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피닉스 프라임을 제안합니다. 화면에는 투명한 자금 조달 계획, 현실적인 수익률,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안이 나타났다. 수익률은 기존 안보다 15% 낮지만 리스크는 0%입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 부회장의 편에 섰던 이들조차 범죄 수사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았다. 지우의 논리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지우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처음으로 최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냉기만이 흘렀다. 최민혁 팀장, 당신의 심각한 무능과 어쩌면 고의적일 수 있는 공모행위는 우리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며 강도 높은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을 명합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윤 부회장을 바라보았다. 본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회장님 직속 전략기획실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지우는 조 실장을 따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완벽한 페어였다. 최민혁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다. 윤 부회장은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그는 그제야 그 생소했던 이름의 의미를 깨달았다. 강지우.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윤 부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격렬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강지우, 감히 내 앞에서. 윤 부회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안을 서성였다. 그의 수십 년 권력 인생에서 이토록 처참한 굴욕은 처음이었다. 최민혁은 사색이 된 채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닥쳐. 윤 부회장이 최민혁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내 놈의 무능함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판이다. 그 계집이 누군지 알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앉아있던 딸 윤설아를 바라보았다. 윤설아는 냉담한 표정으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우, 회장의 핏줄입니다. 아버지. 최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핏줄이라니요? 회장님의. 그래, 그 망할 영감이 숨겨둔 손녀다. 강현수의 딸이라고. 윤 부회장의 이가 갈렸다. 그는 이제야 강태환 회장의 큰 그림을 깨달았다. 자신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가장 아픈 순간에 숨겨둔 칼을 꺼내든 것이다. 평생을 지점이나 전전하던 애송이가 갑자기 회장 직속?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윤 부회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검은 인맥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계집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과거, 행적, 약점, 남자관계, 뭐든 좋아. 뭔지 하나라도 찾아내. 동시에 그는 그룹 내부망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다. 강지우의 전략기획실로 향하는 모든 내부 보고 라인을 차단하고 핵심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막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강지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평창동 본가의 지하 벙커. 조영호 실장이 방금 입수된 첩보를 보고하고 있었다. 윤 부회장이 외부 용역을 고용해 아가씨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민혁은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가씨의 대학 동기들까지 접촉하며 정보를 캐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우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들은 내가 단지 운 좋게 그들의 비리를 찾아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녀는 윤 부회장이 시도한 내부망 접근 차단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을 확인했다. 조 실장이 이미 한 발 앞서 모든 권한을 회장 직속으로 이관해둔 상태였다. 최민혁은 내버려 두세요. 지우가 말했다. 그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윤 부회장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죠. 그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줄 미끼입니다. 그녀는 조 실장에게 최민혁에게 흘릴 가짜 정보 파일을 넘겼다. 며칠 뒤 직무 정지 상태로 초조하게 사무실을 맴돌던 최민혁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강지우 실장의 비자금 의혹. 파일 안에는 강지우가 마치 지점 근무 시절부터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처럼 정교하게 조작된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최민혁은 이것이 자신이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했다. 그는 즉시 이 자료를 윤 부회장에게 가져갔다. 부회장님, 이것 보십시오. 강지우 그년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좌만 추적하면 윤 부회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회계팀을 동원해 해당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기에도 너무나 완벽한 약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가 쳐놓은 덫이 작동했다. 윤 부회장이 강지우의 가짜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자금 세탁에 이용하던 자신의 핵심 라인을 움직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진짜 검은 돈을 다른 곳으로 급히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지하 벙커의 스크린에 경고등이 번쩍였다. 수십 개의 휴면 계좌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 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아가씨, 걸려들었습니다. 윤 부회장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추적하세요. 단 한 푼도 놓치지 말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 조 실장의 팀은 윤 부회장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역추적했다. 가짜 미끼를 물었던 상어는 이제 자신의 진짜 심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데이터가 스크린을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피닉스 프로젝트의 비자금 수준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TK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빼돌려진 수천억 원대의 횡령,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수백 개의 유령 회사, 윤 부회장이 그룹을 좀먹으며 구축한 거대한 암흑제국의 실체였다. 최민혁은 그저 이 거대한 범죄의 일각을 덮기 위한 일회용 방패에 불과했다. 지우는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이것은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특정 거래 내역에 꽂혔다. 23년 전 그녀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해였다. 거액의 현금이 윤 부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가 지금은 사라진 한 용역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TK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소집을 요구한 이는 회장 직속 전략기획실장 강지우, 이사회조차 거치지 않은 이례적인 소집에 윤 부회장 파벌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회장의 공식적인 재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총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윤 부회장은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사진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었고 강지우라는 애송이가 감히 자신을 무너뜨릴 증거를 가졌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총회장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민혁은 감사실 직원들의 감시하에 피고인처럼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다. 윤서라는 아버지인 윤 부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단상을 준비하는 지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이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무의미한 발악이라 생각했다. 지우는 조영호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총회장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윤 부회장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 제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TK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윤 부회장은 팔짱을 낀 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강 실장, 근거 없는 음해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오. 지우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윤 부회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횡령 내역이었다. 정교하게 위조된 장부와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이다. 감히 내년이 윤 부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자료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증거 말입니까? 지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윤 부회장의 회계팀이 강지우의 가짜 비자금을 추적하며 남긴 모든 로그 기록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짜 비자금을 이동시킨 이체 내역이었다. 윤 부회장님께서 제 미끼를 무는 순간 스스로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윤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최민혁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윤 부회장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민혁이 피닉스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환경 영향평가 반려 공문을 고의로 누락시킨 증거들이 떠올랐다. 최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다. 윤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윤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이 사진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날조입니다.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시오. 의장 권한으로. 그가 경비들을 부르기 위해 손을 드는 순간이었다. 감히 내 손녀에게 손을 대려 하는가. 총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낮고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조영호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강태환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윤 부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어찌 강 회장은 단상 옆 그를 위해 마련된 상석에 앉았다. 그는 지우가 띄워놓은 스크린의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강 실장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사실이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찾고 있던 것들이지. 그는 지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윤 부회장, 자네가 내 아들 현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회사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현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말은 횡령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강 회장은 떨고 있는 윤 부회장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자네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TK의 미래를 선포하러 온 것이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강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이 아이는 내 유일한 핏줄이자 내 아들 강현수의 딸 강지우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강지우는 나의 모든 권한과 TK그룹의 모든 지분을 상속받는 이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임을 선포한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총회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상속녀 수조원의 진짜 주인? 최민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못생겼다고 걷어찬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윤서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 안 돼, 안 돼. 윤설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치의 존재였다. 그녀의 자존심과 미래가 한꺼번에 산산조각 났다. 말도 안 돼. 저런 애가.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강지우는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태환 회장의 폭탄 선언과 함께 주주 총회장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단상을 향해 다가왔다. 윤 부회장은 그제야 모든 것이 강태환 회장과 강지우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기획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수사관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렸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고. 윤석태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다른 수사관들이 최민혁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민혁 씨, 귀하는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강지우의 모습이었다. 그가 못생겼다고 버렸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우주 전체였음을 깨달았다. 후회와 절망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 그의 비굴한 변명은 수사관에게 끌려나가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윤설아는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법인 카드와 계좌가 동결되었고 아버지의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한 몰수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의지했던 아버지, 그녀가 누렸던 특권, 그녀가 멸시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그녀는 텅 빈 총회장에 홀로 주저앉아 의미 없는 눈물만 흘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TK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강태환 회장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병원 치료에 전념하며 남은 생을 손녀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공식적으로 TK그룹의 최연소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취임과 동시에 그룹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혹독한 구조조정과 내부 개혁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윤 부회장이 심어놓은 기생충 같은 임원들을 가차없이 척결했다. 그녀는 오직 능력과 청렴도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녀의 업무 스타일은 과거 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시절처럼 냉철하고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직원들은 점차 부당한 라인이 아닌 공정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스템에 안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닉스 프라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최민혁이 망쳐놓은 계획안을 완벽하게 되살려낸 것이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윤 부회장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23년 전 강현수 부부의 살인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민혁 역시 모든 죄가 인정되어 수년간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강지우는 이제는 자신의 집무실이 된 옛 회장실에 홀로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조영우 실장이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였다. 윤 부회장의 사주를 받았던
트럭 운전사의 자백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이미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이제 진실이라는 빛 앞에서 차갑게 사그라든 뒤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복수를 완수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깨끗하고 올바른 TK 그룹이었다. 그녀는 낡은 안경 뒤에 숨어 지내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못생겼다는 말에 상처받았던 유약한 모습.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강철 같은 심장이 되었음을 그녀는 알았다. 강지호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평가에 얽매이는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수조원 재산의 상속녀이자 거대 그룹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였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